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새벽 브라질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평가전 때와는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7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 15일 일요일에는 2차 TV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프라보워 후보가 지지율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새로운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의 반정부 무력 시위로 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과거 후세인 대통령 시절 기득권 세력이었던 수니파가 주도하고 있는 북부 지역과 동부의 쿠르드 자치지구,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인 시아파가 차지하고 있는 남부 등 세 곳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이라크의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불 더 축소하여 다음 달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월 350억 불 규모로 줄이는 것과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국내의 여러 소식들이 혼재하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6월 19일 미 달러당 11,935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46루피아 상승해서 1.22%의 평가절하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 라마단 기간을 앞둔 식료품 등 수입 물량 증가 등의 대내 요인과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발표, 그리고 이라크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6월 18일에는 한때 미 달러당 12,027루피아까지 환율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율 변동은 무역수지 적자 및 수입 수요 증가 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대선 전국이 당초 투자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글로브의 지지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40.4%의 조코위, 26.8%의 프라보워, 그리고 32.8%의 부동층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들면서 부동층이 16.2%로 줄어들었고 조코위 43.9%, 프라보워 39.9%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프라보워 후보 측의 가파른 추격을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원화는 6월 19일 미 달러당 1,01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중 이라크 사태 등의 여파로 6월 18일에는 미 달러당 1,023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6월 19일 8.58원으로 마감하며 루피아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6월 19일 8.21%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6월 19일 4,884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0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지난 6월 13일 매도우위 물량으로 10조 루피아를 넘어선 것을 제외하면 평균 5조 루피아 미만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월 17일 4월 말 기준 대외 부채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총 대외 부채는 미 달러화 기준 2,766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율을 보여서 지난 3월 8.7%의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당국은 민간 부문의 대외 부채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민간 부문의 대외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미 달러화 기준 1,456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대외 부채 증가율이 1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1%가량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대외 부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의 대외 부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경상수지가 GDP 대비 2% 규모인 42억 불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무역수지가 19억 6천만 불의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결제자금 용도의 대외 부채가 증가한 점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벌어들이는 것은 적고 나가야 할 돈이 많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대외 부채 중 1년 이상의 장기 대출 비중이 83%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IMF 사태를 겪을 당시에 단자회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외채로 자금을 들여와서 다시 장기로 대출을 해주었던 자금의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회사나 가정에 부채가 있으시다면 미래의 현금 흐름과 조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즉 ISIL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기치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무력 시위가 정유시설 점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유가가 또 한 차례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세계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경향을 지난 40년 동안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석유 수출기구, 즉 오페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브렌트유 기준 유가는 최근 9개월 중 가장 높은 배럴당 1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가가 수요 증가에 따른 요인이 아닌 공급 부문의 제약에 따른 경우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석유 수출국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순수입국,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위험 경계선을 배럴당 12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유가 상승에 따른 몸살을 앓게 될 것이고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통신 부문의 세계적인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즉 IDC는 데이터 센터 설치 비용 상승과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공동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IDC의 인도네시아 담당 수뎃 방아 이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설치 후 5년이 넘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사용하는 기술도 노후되어 있으며 소비 전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들 중 70%가 인하우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 등 물리적 장비 개선 외에는 별다른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개선 없이는 사용 전력과 장비 냉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는 인터넷 상거래 증가,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 클라우딩 서비스, 빅데이터 처리 등의 발전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IDC가 공동 데이터 센터 설치를 권고한 이유가 바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은 비용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뎃방아 이사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아직 임기응변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더 이상 컴퓨터라는 물리적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성 개성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으로서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나의 회사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조심하셔야 할 질병 중에 댕기열이 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댕기 쇼크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카르타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에는 6,700건, 지난해에는 총 1,100건이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까지 보고된 발병 건수가 이미 5,30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발병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댕기열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집 주위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물웅덩이를 메우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대부분의 예방책이었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보건당국은 프랑스의 백신 개발 전문 업체인 사노피 파스테르사와 함께 댕기열 예방 백신을 개발해 왔는데 이것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경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보건당국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매년 2,000건의 댕기열 발병 건수를 줄여나가면서 2020년에는 댕기열 청정지역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부디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4월에 치루어진 총선과 7월에 있을 대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월드컵,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의류업계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월드컵 관련 단체복 수출에 힘입어 의료 부문 수출 규모는 15% 증가한 3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내수 부문에서는 양대 선거와 관련한 수요에 힘입어서 올해 75억 불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의 70억 불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브랜드의 주요 생산 국가입니다. 이들 브랜드 주문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하는 빤브로더스사에 따르면 월드컵 관련 운동복 수출 물량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대부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선거 관련 의류 제조는 2009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특수 효과로 인한 수요 증가는 확연해서 업계에서는 반색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단, 원사 및 의류를 포함한 섬유 관련 부분은 올해 135억 불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 관련 수출은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한 수출 부문에서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새벽에 한국과 러시아의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1차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잠을 줄이고 멀리서나마 TV를 통해 응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근호 선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이미 잘 알려진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서는 크게 발탁되지를 못했었습니다. 바로 85년생 동갑내기인 박주영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천재 친구를 둔 2인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었고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상무 소속입니다. 군인이다 보니 연봉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육군 병장급여 14만 9천 원에 축구협회의 지원금 50만 원, 총 64만 9천 원이 이근호 선수의 월급으로 세전 연봉이 778만 8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이근호 선수의 슈팅을 막지 못한 러시아의 이고리 아킨페예프 골키퍼는 연봉이 277억 원으로 이근호 선수의 연봉의 3,500배가 넘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뒤 6개월 정도의 방황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치부심 끈질긴 노력으로 2012년 아시아 챔피언 리그에서 당시 소속팀인 울산 현대의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에는 투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근호 선수가 투혼이라는 뜻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 23일 월요일 새벽